시도 엔비디아의 실적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 움직임 보이지 않은 채 좀 눈치 보기를 이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실적에 기대서 움직일지 아니면 시간을 거래해서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같이 좀 실망 매물을 던져 놓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좀 부진했던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를 또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1.12% 그리고 0.6%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특히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기술주 빅테크 중심의 하방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과연 목요일장에서는 3대 주요 지수를 비롯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 마감 전에 종목별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내린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 종목들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언가 대각선으로 좀 잘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죠. 기술이 포진해 있는 이런 기술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큰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정규 거래에서 2% 이상 하락하면서 다른 반도체주에도 동반 경계 심리가 작용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구글도 1% 이상 하락했고요. 메타도 하락, 아마존과 테슬라도 모두 1%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나마 이날 강했던 섹터가 있다면 금융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꼭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 매출이 287억 달러였는데 발표된 걸 보니까요. 30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무려 122%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데이터 센터 사업부, AI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부의 매출은 263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를 했었죠. 그리고 이 사업부의 매출 1년 전 대비해서는 153% 급증한 결과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은 훈풍을 타고 있다, 성장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마저도 좋았습니다. 시장 가이던스 평균이 매출 318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제시를 하기를 325억 달러로 제시했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1년 전보다 3분기 매출이 77%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 325억 달러라는 규모는 약 80%가량 성장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 예상보다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과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희소식이 있다면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승인이 됐다라고 동시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블랙웰 출시가 지연된 건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고 지금 고객사들에게 샘플을 배송하고 있다라는 젠슨 왕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우려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거래 움직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시간외 거래에서 어느덧 7%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블랙 먼데이 이후 3주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 25%가량 급등하기도 했고요. 또 워낙 시장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4.1%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는 턱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AI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한 실적 자체도 호실적 그리고 가이던스까지도 좋게 나왔던 만큼 이런 시간외 거래에서의 급락 움직임이 목요일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급등락이 크게 나오는 만큼 엔비디아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관계수가 0.848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0.826%를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다른 반도체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테라다인, 네뎁까지 모두 다 0.76 이상의 상관계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뒤에 가려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애플에 대해서 제가 매수, 비중 확대 이런 의견만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UBS가 중립 의견을 제시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8월 24일 기준 아이폰 점유율이 7월 24일 대비 하락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이폰에 대한 새롭게 출시가 지금 9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UBS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메타에 대해서는 울프 리서치가 아웃퍼폼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AI가 광고 성장세를 이미 강화시켰지만 앞으로 이 라마 모델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아웃퍼폼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수요 일정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19% 이상 가까이 빠진 종목인데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슈마컴이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는 힌덴버그가 지금 회계 조작 혐의를 공포하면서 공매도에 나선 가운데 연례 보고서 제출을 좀 지연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진짜 회계 조작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JP모건은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면서 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 제약 바이오주죠. 국내 증시에서도 모더나에 대한 또한 제약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HSBC가 비중 축소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mRNA 암 백신이 마지막 임상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불안, 리스크가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그럼 미국과 한국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실적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주로 엔비디아와의 연관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엔비디아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을 하는 좀 엇갈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반도체주 오늘 엔비디아 실적 그 자체에 주목을 할까요? 아니면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까요?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도 함께 움직이면서 국내 증시가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AI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는 만큼 조금은 기대하면서 시장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 일정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되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확 나뉘었던 하루였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의 주도주였던 바이오주 위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다가 오후 들어서 사람들이 뒤늦게 반도체 쪽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 심리가 몰렸습니다. 덕분에 어제 외인들이 양지수 모두 팔아내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장 후반 가서 조금 힘을 내주면서 결론적으로는 강보합권에 마쳤고요. 코스닥 쪽은 0.3% 낙폭을 유지한 채 762선에 마치는 하루였습니다. 이 외인들과 기관들이 어제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로 시장의 분위기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외인 쪽 먼저 보시면요. 바이오주가 여전히 강합니다. 유한양행 어제 20%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FDA의 승인과 함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HK 이노엔 또한 이 FDA 승인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는 코스닥 종목 1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나 엠폭스 관련해서 백신 쪽에서의 움직임도 보여줬는데요. 현대바이오가 코로나19 관련돼서 임상 3상과 관련된 승인을 받아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어제 현대바이오 주가도 변동성이 나왔었고 엠폭스 관련주로 시즌 또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 주요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긍정적이었던 딱 시장이 원했던 내용들이 잘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 기업 시가총액 10위권 기업 최초로는 이 주주 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매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함께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5% 가까운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리스트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기관 쪽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전일장이랑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어제 장 후반 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관 쪽에서도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프랑스랑 미국 측에서 이 K 원전에 지속적인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일단 어제 기관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적으로 또 담아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슈별로 놓고 봤을 때 어제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섹터 놓고 보도록 할 텐데요. 새로운 뉴페이스의 테마가 탄생했죠. 딥페이크 관련주들 어제도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 나왔습니다. 그 전날에 상한가 못 갔던 종목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플랜티넷과 신시웨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 아이크래프트는 27.9%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6년 동안 11배나 급증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도 정보보안 관련주들의 움직임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어제 또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개별 이슈로 오름폭을 키웠던 종목들 많이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점검할 때마다 늘 함께 체크해보는 네 가지 포인트죠. 특히 9월에 대거 포진돼 있는 금리 인하라던가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 그리고 유럽에서 열리는 학회 일정 등으로 9월까지도 지속적인 우상향,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에는 나오고 있고요. 또 저출산 관련해서 이틀 연속으로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저출산 대응 예산을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올해 대비해서도 22% 내년 예산을 증액했다라고 하고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금은 상한선이 월에 150만 원인데 내년에는 250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저출산 관련주들 어제도 시장 안에서 변동성을 보였는데 정부 테마와 묶여서 지속적인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꼭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는 어떨지 미리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엔비디아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포인트, 실적 3가지 포인트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매출 성장이 이어졌나를 놓고 봤을 때 일단 2분기 매출 전년 대비는 12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최초로 300억 달러 이상을 보여줬고요. 그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16% 오른 263억 달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은 엔비디아가 지난 3개분기 연속으로 2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였던 전년 대비 122%는 기존 분기에 보여줬던 반토막이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또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이던스를 봐야 될 텐데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 보시면은 325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평균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오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더 높은 수준을 예상을 했던 만큼 이 부분에서도 다소 실망스러운 입장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그래서 블랙웰은 언제 나오는데가 될 것 같죠. 블랙웰과 관련해서는 4분기에 블랙웰 매출이 수십억 달러 기록할 것이다라는 코멘트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듯이 4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다행인 것은 없어서 못 파는 호퍼 반도체 2개 분기 걸쳐서 출하량 계속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보너스로 선물처럼 4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한판으로 정리한 이 평가 포인트 3가지 체크해보면 사실 다 긍정적인 부분들밖에 없었는데 이 실적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기 전부터 엇갈린 시장의 시각을 계속해서 제시를 했었죠. UBS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실적하고 나서 주가 10% 오른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고요. 서스퀘어나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8월 말일까지 사실 며칠 남지 않았죠. 회사 주가가 20% 이상 뛸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런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까지 S&P 500 지수의 상승 원동력이 엔비디아 하나였던 만큼 조금만 실망스러운 부분이 포착이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지금의 엔비디아 시간의 주가만 봤을 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이 더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놓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딱 2가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수요를 엔비디아가 공급 측면에서 맞춰줄 수 있는지. 이 실적과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앞서 미리 확인했던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TSMC 실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을 놓고 봤을 때 AI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TSMC 같은 경우도 단가를 계속해서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는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형 데이터 센터의 투자 금액이 작년 대비 54% 증가했다. 숫자적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도 예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나리오 여러 가지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부터 다시 복기를 해보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잘 참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장 막판에 더는 못 참는다라는 심정으로 달려나갔습니다. SK하이닉스가 2.5% 올랐고요. 한미반도체도 6.7% 장 후반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맹신한 서학개미들이 레버리지도 풀베팅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ETF 어제 엄청 많은 매수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나쁘던 좋던 혹은 시장에 부합하던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달러달이 어제 좀 차분하게 떨어졌거나 혹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했을지 몰라도 어제 먼저 달려갔던 국내 증시 반도체주인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겠죠. 오늘 만약 주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장 초반 혹은 처음 한두 거래일 정도는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떠올릴 것은 유한양행 사례라는 게 될 텐데요. 유한양행도 처음에 FDA 승인 이후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는 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어제까지 급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고가 돌파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국내 반도체 주들도 일단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부진한 모습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는 우상향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 만큼 오늘 장 출발 직후에 관련주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 벌써 9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도주 안 보이는 증시 밸류업 종목에 주목을 하자. 주도주라고 참 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이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고 내용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보면 지난주는 파월 입 기다리다가 파월이 뭔 얘기할지 기다리다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한 주였고 이번 주도 물론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는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결과 기다리느라고 사실은 이도 저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도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최근에 또 바이오주 괜찮다고 해서 보긴 하는데 또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선뜻 사기 그렇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좀 반등하길래 이제 좀 바닥 찍고 올라가려나 생각을 하는데 왠지 아직은 좀 찜찜하고 뭐 전기차 화재 사건 등등등 뭔가 악재들도 계속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많이 나오는데 선뜻 손이 가는 종목들이 마땅치 않은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주도주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거래도 굉장히 줄고 거래 대금도 줄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나왔으니까 이제 불확실성 어쨌든 가셨으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잠시 후에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다시 밸류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밸류업은 좀 명확하죠. 대표적인 밸류업 종목들이 이제 금융주, 그다음에 저 PBR주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주들 보면 일단 2분기 실적 확실하게 좋은 걸로 나왔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죠. 금리 인하 오히려 수혜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업 이 관심사들이 좀 다시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제 현대차증권 인베스터데이 하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은 환호했고 주가로 또 4%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시장에서도 현대차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은 이제 금융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연도별로 KLX 300 금융지수 이를 이제 가시고 등락률을 보면서 이제 코스피와 비교를 해본 건데요. 빨간 게 KLX 300 금융지수고 파랑 색깔인 코스피인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2022년 빼고는 시장 대비해서 항상 좋았습니다. 금융주들이 실적이 뭐 좋았던 것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배당도 뭐 그 전에도 물론 뭐 지금만큼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에도 나쁘진 않았고요. 이런 점들이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과 같이 딱히 뭔가 사기가 좀 쓸만한 사는데 부담이 없는 종목들, 업종들 없을 때 금융주 다시 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현대차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현대차로 대표되는 이제 저 PBR주 역시 올 상반기에서 다시 한번 이게 실적도 좀 반영이 되면 실적도 좀 확실히 이제 보장이 되고 이런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저 PBR주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특히 이제 4분기에 이제 가까울수록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해 보죠. ELS는 사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사실 되게 한 95%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 ELS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은데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같은 경우 사고로 몇 번 쳤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감들이 있으십니다. 특히 최근에 지난 8월 5일 날 즈음에서 이제 주가가 전 세계가 다 그때 급락을 할 때 역시 또 ELS가 더 떨어져서 H지수가 더 떨어져서 또 내가 갖고 있는 홍콩 ELS 상품이 또 뭐 원금 상실 쪽으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주식시장은 투자는 불확실성 해소 아니겠습니까? 원금 손실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늘 있는 ELS보다는 원금이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는 이 ELB 즉 주가인계 파생 결합사채 말이 참 어렵긴 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눈이 가고 있다 이제 이 기사가 되는 건데요. ELS와 ELB의 차이는 ELS는 원금 보장이 안 되지만 ELB는 일단 원금 보장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ELS는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 개념으로 해서 수익률이 훨씬 높죠. 반면에 ELB는 원금은 보장되지만 수익률은 확실히 ELS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품이 되겠습니다. 뭐 공통점이라는 건 둘 다 이제 지수 같은 걸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고요. 자 보시죠. 실제 상황을 보면은요. 제일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이 동전 모양이 있는 이 그래프는 이제 이 표는 ELB의 발행 금액 및 종목 추이 얘기하는 건데 발행 금액이 2023년 7조 원에서 올해 아직 1년 다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1조 1천억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작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ELB가 이제 발행이 될 것 같고요. 종목도 작년에 1년 내내 2,000개 조금 안 됐는데 올해 벌써 2,500개가 되니까 올 연말까지 가면 근 3,000개 가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만큼 종목도 늘고 그다음에 발행 금액도 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밑에 한번 보시죠. ELS는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발행 금액이 지금 10조 원 정도 턱걸이를 했고요. 작년 대비 지금 9개월이 다 돼가는데 반토막 벌써 났습니다. 종목 수도 작년에 8,900개 가까이 되던 게 오늘은 5,000개 정도. 이게 종목 수도 거의 한 60, 70%가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고를 수 있는 상품 중에 하여간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사실 손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이런 상품들이 좋은데 지금 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하향 추세로 간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렇게 불확실한, 불안한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이 안 가는 거 그대로 지금 이렇게 그대로 어떤 발행 금액이나 또는 이제 종목 수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죠. 혹한기 통신장비주. 사실 최근에 통신장비주들이 이 5G 주파수 추가 할당 그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습니다. 일단은 이 통신장비주라는 게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기가 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로 할당이 되면 이런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자꾸 좀 뒤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가도 흘금슬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 한번 볼까요? 주요 통신장비주 주가 등락률 보시면 대장주로 할 수 있는 KMW가 36%나 떨어졌고요. 에이스테크도 역시 32%나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이 이제 얘기 듣는데 다산네트워크스, 서진 시스템 이런 회사들 다 좀 두 자릿수 전후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 지연이 되는 게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좀 방통위 쪽에서도 딱히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돼야지 아마 이 5G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돼서 이 통신장비들이 다시 좀 반등의 기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게 재료가 있는데 딜레이 돼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추가 할당 부분이 해결이 되면 사실은 그대로 반영이 될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뭔가 한 재료에 의존하는 어떤 이런 어떤 테마들은 좀 아무래도 주가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통신 장비주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폰하고 갤럭시 수혜주 예열되고 있다. 어제 제가 아이폰 수혜주들 몇 개 종목 얘기를 하면서 9월 10일 날 이제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니까 일단 아이폰 수혜주들 먼저 좀 보자 말씀드렸고, 이래서 이제 오늘은 아이폰 수혜주에 더해서 갤럭시 수혜주도 같이 묶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G 폴드 이제 더 얇은 버전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G 폴드가 이 개념, 이 좀 핸드폰이 지금 애플에서도 좀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거를 좀 사실 이게 좀 두껍고 무겁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더 얇고 더 가볍게 나오는 버전이 10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 그 관심사들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좀 보시면은요, 아이폰 수혜주들하고 갤럭시 수혜주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가 등락률도 최근 나타나고 있고요. 아이폰은 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LG이노텍, 디스플레이, BH, 갤럭시는 삼성전기, 세경하이텍, 인터플렉스, KC바텍, 파이nem텍 등이 있고, 지금 이제 아이폰 쪽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주가 등락이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반면에 갤럭시 쪽은 대부분 다 좀 마이너스죠. 인터플렉스 빼고는요.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좀 두 자릿수 가까운 그런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이렇게 펀더멘털이 좀 반영이 되는, 펀더멘털이 좀 있는, 뒷받침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조금 재료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얼마든지 반등하는, 이제 실제로 재료가 이제 공개가 되면요, 그럴 수 있는 거고, 아예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보셨을 때 시원찮다 그러면은 수혜주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딸려서 이렇게 가시는 필요는 없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이제 AI, 즉 온디바이스 AI 체제로 이제 어차피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디자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AI 관련된 이 서비스가 내 피부에 와닿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상당히 수혜주가 될지 말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헤드라인에서도 보고 왔는데 실적쇼, 정말 이 단어가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주목을 했고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세호 실적은 좋게 나왔죠. 네. 예,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만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는데요. 예상치 매출 보시면 287억 달러인데 뭐 300억 달러가 넘게 나왔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 매출 88%다. 이쪽 부분이 성장이 정말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네. 또 주당 순이익도 0.64달러 대비해서 0.68달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또 저기 가이던스 보시면은 예, 좋게 나왔어요. 네. 예, 거기다가 또 덤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관련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계속 걱정해왔던 이 블랙웰 네. 이 부분도 4분기에 출시 예정이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4분기에도 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다 원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예, 시간 외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워낙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가운데서 이 전날이었죠. 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힌든버그 이 공매도 리서치 기관에서 네. 예, 리포트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매출의 신뢰성에 대해서 네. 예, 의구심을 던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불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안 좋은 것만 지금 보고 있고 시장은 안 좋은 것을 자꾸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매도 리포트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과거에 관행이 일어났던 2000년에 있었던 이벤트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2000년이 언제죠? 닷컴 버블 붕괴 때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심리가 과거를 좀 되새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 AI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숫자가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의 네. 어떠한 가이던스든 어떠한 숫자를 내놓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매크로 그림 자체가 피봇이 일어나는 시기가 곧 오죠. 네. 예, 9월 달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들 걱정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네. SEC가 미국의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우스운 데가 아니죠. 예, 숫자를 아무리 그 분식회계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벌써 지금 2000년부터 24년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리포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연됐다. 예,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제 지금 네.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현재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쵸. 예, 근데 그 사이클 자체는 저희는 이 AI 사이클의 도입부가 지나가면서 블랙웰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은 이게 성장기로 접어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연간 단위로 매출 증가율이 20%대 후반 이런 모습을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라이프 사이클 차트를 좀 올려주시면은 지금 현재의 라이프 사이클 요 다음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른쪽 끝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그렇죠. 저희는 왼쪽 보시면 점선 있죠. 저 왼쪽 점선 정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기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차트를 좀 올려주시면은 결국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그 숫자 자체가 과거에 이 인터넷 도입 시기였던 연간 단위의 26.8% 성장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예, 그렇다면 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이후에도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 시장이 너무 좀 부정적인 부분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슈퍼마이크로의 이 보고서 연기 제출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 사이클 자체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신중론을 펼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지금 신중론을 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예,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네. M사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피크 사이클, 뭐 내년도일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 캐펙스를 지출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서 반도체 특히 HBM의 수요가 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걸 전체적인 어떤 수요를 잘 보려면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 때의 어떤 이 인구의 인터넷 도입률이라고 할까요? Penetration Ratio라고 합니다. 자, 이런 숫자를 보고 지금 현재와 좀 비교하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과거에 보시면은 이 95년부터 2000년 즉 닷컴 버블이 붕괴되던 2000년이죠. 그때까지 이 인터넷 도입률이 거의 50%까지 급등을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약 15년 거쳐서 올라간 만큼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기울기가 좀 둔해지는 것이죠. 또 이걸 글로벌 인구의 숫자로 한번 보실까요? 95년부터 뭐 2000년까지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 보시면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전 세계 인구들 대부분이 70%가 인터넷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가 지금 어디 와 있냐 이거죠. 초입분가요? 쓰고 계십니까? AI 챗 GPT 정도는 쓰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쓴다고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네. 지금 현재의 이 AI 도입률은 인터넷 도입률의 이 초반기였던 네. 95년, 96년과 비슷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도입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넘어갈 때가 되면은 네.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이 들어오면서 AI 관련된 어떤 수요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워낙 많이 주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또 피봇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미래지향적인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인터넷을 도입했던 그 사이클의 시기에 견주어 보아서 지금 AI 사실상은 아직도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려주셨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AI의 선도주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차세대 칩에 대한 기대감까지 저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블랙웰 출시가 지연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번에 그래서 언제 출시하는 데가 좀 관점이었던 것 같은데 젠슨항 CEO는 어쨌든 뭐 호퍼만으로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 충분하다 자신감 보여주고 있어요. 블랙웰 출시 지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발언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어쨌든 젠슨황 CEO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샘플이 파트너사와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또 CFO의 말을 보면 4분기에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고요. 뭐 정확한 숫자를 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4분기 자체의 어떤 숫자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구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랙웰로서 넘어가는 부분들 이게 이제 2024년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으로 넘어갔었을 때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업그레이드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 성향상 이 점차적으로 빨리가 아니라 네. 계속해서 급격하게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처음 도입 시기에는 제품 인도 지연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뭐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검증이라든지 뭐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네. 그 부분이 빠르게 끝나고 나면 4, 4분기부터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면 네. 내년도에는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가시화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랙웰 출시로 인해서 추가 매출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가 겪고 있는 정점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3분기 가이던스 시장 예상치를 나름은 부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숫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줄 만큼 해줬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상당히 네. 시장 자체가 조울증 상태다. 아. 예,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3분기 매출 318억 달러 전망될 때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 예, 또 성장률은 79%나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사실 뭐 더 이상 어떻게 잘해줄까 예, 정도인데 그렇죠.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숫자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시간만 해결해 줍니다.
예, 어느 정도 또 다시 신뢰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 실적에 대한 어떤 숫자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데 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딱 타이밍 자체가 힌든버그의 공매도 리서치가 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기 전날에 네. 거기에 이제 또 아마도 그 애뉴얼 리포트, 그러니까 실적 발표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이게 지연될 거다라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딱 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들은 보통 공매도를 먼저 때려놓고 리포트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을 챙기는 그런 케이스. 참 예,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재미있는 네. 예, 어떤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까지 숫자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또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쉬지 않고 올랐던 만큼 그에 대한 또 부담감도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이제 정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장에서는 갑자기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쭉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딱 투톤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오늘 반응을 할까요? 네, 뭐 좋게 반응하지는 않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센티멘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를 흔들어 버렸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심리적으로 취약하죠. 예, 워낙 단기 위주의 투자가 네. 좀 더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더 심할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HBM 관련된 매출이 전 세계 매출의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일시적으로야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건 네. 대세다라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국 증시는 여전히 그래도 괜찮다. 예,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앞으로 HBM 관련된 부분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결국 실적이 중요하죠. 예,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국내 증시 또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험 요소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본부장님과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 한때 구름 많겠고요. 영동과 경상,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종일 단속적인 비가 오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동해안을 제외한 경상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집중 호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여전히 덥고 습하겠고요. 일부 남부를 중심으로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 32도, 춘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26도, 강릉은 25도로 비교적 심한 폭염은 없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 32도, 대구 30도가 되겠고요. 체감 더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로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앞으로 동해 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에도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매우 높겠지만 특히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5에서 6m까지 매우 거센 파고가 치겠습니다. 날은 계속해 무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젠슨왕 CEO의 블룸버그 인터뷰가 시작이 됐는데 엔비디아의 시간의 거래 주가나 또 선물지수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